대우받는 쉬운 정치의 길 말씀드립니다. 정치 말만 하면 지긋지긋하죠. 하지만 이런 정치 매우 즐겁습니다. 정치 왜 하죠? 국민들에게 잘해 드리는 것 아닌가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그게 바로 정치이죠. 그럼 정치를 누구에게 제일 먼저 잘 해야 할까요? 대기업, 공무원, 중산층, 저소득층. 대기업은 스스로 커야지요. 대기업 특혜는 독약입니다. 공무원은 헌신의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중산층은 가진 것에 만족하며 욕심은 패망의 앞잡이입니다. 정치인들은 저소득층에 한 목숨 바쳐야 합니다. 그게 올바른 정치입니다. 그들은 정치가 잘못되어서 공익과 법치가 저소득층에 가장 멀다고 생각하고 있죠. 왜 저소득층에 몰입하냐? 그것은 그들이 약하기 때문이며, 약한 자, 저소득층이 살아나면 모든 것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상대적 빈곤이 탈출되고 세상살이가 회복된다는 것은 특정인만 좋은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이득으로 옵니다. 세상살이가 회복되고 편안해지면 고소득자에겐 돈 있음이 찝찝하지 않고 저소득자에겐 돈 없음이 불편하지 않지요. 정치가 저소득층에 올인한다. 어떻게 올인하냐? 먼저 그들의 말을 들어야지요. 그럼 누가 듣느냐? 헌신의 개념이 상존해 있고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며 특권 의식이 없는 명예직 무보수자가 들어야죠. 왜 명예직 무보수자냐? 그것은 철밥통을 사전 방지 대책입니다. 저소득층 누구에게 듣느냐는 말하고자 하는 조직을 가능한 세분화해서 각각 따로따로 들어야지요. 여러 논제가 합쳐지면 이 말도 저 말도 아닌 죽탕됩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들어야 하나? 우선 그들의 말을 현행법으로 어디까지 왔는지 그들과 같이 세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 테두리 안의 유권 해석이 그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어떤 특정권에 대해 합의한 부분이 있다 치면 그 목적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서로 노력해야지요. 상황에 따라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가 올 수도 있죠. 그럴 경우 해결책이 매우 쉽습니다. 그들과 법리 해석에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나온 이도 저도 아닐 경우면 눈 딱 감고 그들 편적으로 결정하시고 한마디 하세요. 다음에 이런 경우 발생하면 그들이 양보한다는 약정을 받으십시오.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 방법입니다. 손해보는 방법 같지만 이 방법은 인심을 쓰면서 서로 손해 안 보는 방법입니다. 그럼 저소득층 대상이 누구냐? 어떤 단체와 연대해 있는 조직은 저소득층 단체 저소득 아니죠. 또 단일 큰 조직은 저소득층이 아니지요. 그러면 어떤 저소득층의 말을 들어야 하나? 그런 저소득층을 찾아서 발굴하기 전에 이미 사회 표면에 돌출되어 있는 저소득 목소리를 들어야 하지요. 정비하고 개선할 인프라는 생활 주변에 엄청 깔려 있어서 사회 전체로 보면 너무 넓고 너무 많으니 저소득층 쪽에 수면 위에 있는 것부터 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사회적 이슈를 부담 없이 모든 국민이 서로 토론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니 저소득층 주장을 듣는 창구를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청원을 받아 검토 작업에 들어가야지요. 그러면은 누가 그 많은 것을 검토하느냐? 그들의 말을 중재할 사람을 그분들에게 추천해 달라 하고 정부 측에서는 명예직, 무보수로 그들의 소리를 들을 사람을 찾아야죠. 세상 일은 결국 사람이 합니다. 인재 등용이 최선입니다. 바둑에서 패는 가까운 곳에 있듯이 문제가 있는 곳 주위에 그걸 해결할 사람이 반드시 있고 사회적 연대 개념과 나눔을 강조하는 인재를 찾으면 되지요. 스스로 남보다 특별하다거나 더 낫다는 의식이 없는 사람, 공동체 이익을 우선하고 자신보다 남을 우선하는 타인과 조화와 공존을 더 중시하는 도덕관을 무장한 사람을 등용해야 합니다. 명분과 보람과 성취의 기쁨만으로도 저소득층을 도울 사람은 얼마든지 있지요. 업종별, 전문성별, 업태별 등으로 미리 위원회를 만들어 그들의 소리를 경청할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그때마다 현실적 상황에 맞게 위원회를 만들고 사람을 찾아야지요. 사람을 미리 정하거나 위원회를 미리 만들면 필요 없는 상황을 많이 직면할 것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리를 들어주고 그들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그들 편에 도우려 하려 하는데 누가 싫어할까요? 또한 그들의 생활 환경에 소규모적인 어떠한 제도나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들이 참여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의 여러 이유로 참여가 쉽지 않으니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요령을 알려주고 참여에 자신감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치가 민주주의 개방성과 개개인의 정치 참여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들이 삶의 질을 올리는 정치입니다. 시작은 작을지언정 파급 효과는 엄청 클 것입니다. 그들이 작고 영세하거나 저소득층일지라도 그들의 집단적 가치는 분명 있을 것이니 지금으로부터 2, 3년만 열심으로 하면 차기 대선은 무조건 이깁니다. 대선 다음에 총선이니 상기 정치로 대선을 이기면 총선도 이깁니다. 대선이든 총선이든 선거는 이겨야 합니다. 선거에 지기에 지금의 상황처럼 모든 복잡한 정치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힘들지 아니하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데 왜 안 할까요? 선거에 도움이 안 되는 곳에 모든 힘을 쏟기 때문이지요. 쉽게 표 나올 곳에 미리미리 온 힘을 다해 집중해야 합니다. 최우선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행정체제가 또는 공공정책이 불편하게 되었는지, 개선할 인프라는 없는지 꼭 세세히 봐야 합니다. 선거만 이기면 뭐든 쉽고 대우받는 정치인이 되십니다.
저소득층과 연계되지 아니한 부분은 천천히 하시지요. 중산층 이상은 안 바뀝니다. 그들에게는 천천히 하십시오. 그들도 중요하겠지만 이거는 선거와는 별 무관합니다. 특히 떼법으로 들이대는 것 또한 선거와는 별 관계없지요. 해서 떼법으로 들이대면 천천히 법대로 상황 봐가면서 처리하심이 옳습니다. 단 조건이 선거에 이긴 후에 하셔야 되고, 선거 이긴 후에는 좋은 정책 많이 상정하십시오. 모든 국민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그땐 떼법이 안 통할 것이고요. 다시 말하지만 대선을 이겨야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고, 좋은 정책이 시장 경제 복지 국가를 만들지요. 저소득층에 올인하는 선거에 이기는 정치, 확실히 대선을 이기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